안녕하세요. 코인이 알고 싶다의 또 다른 에피소드 영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거의 모든 분들께서는 한 번쯤 다크웹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곳은 불법 온라인 활동의 심장부이자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사이버 지옥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다크웹에서는 단순히 신발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약, 무기, 그리고 상상 가능한 모든 위험천만한 물건들이 거래가 됩니다. 이 지하세계는 음침하고 완벽히 추적이 불가능하며 이곳에 발을 들이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실크로드라는 이름도 들어봤을 텐데 적어도 그 충격적인 역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익명성의 벽 뒤에서 마약이 유통되던 온라인 시장이었죠. 하지만 다크웹은 그보다 훨씬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바로 딥웹의 일부로 전체 웹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어둠의 영역이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은 사실 빙산의 꼭대기만 스치는 셈입니다. 도대체 이 암흑의 세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딥웹과 다크웹, 두 거대한 어둠의 심연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의 기본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웹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표면 웹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공개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글 같은 검색 엔진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딥웹입니다. 이 영역은 일반 검색 엔진에 잡히지 않는 감춰진 웹사이트들로 가득합니다. 개인급여 명세서, 의료기록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기업의 기밀 정보가 바로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다크웹이 있습니다. 이곳은 의도적으로 검색 엔진에 완벽히 숨겨져 있으며 특별한 브라우저 없이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방문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마스킹되고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암흑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다크웹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1969년 몇몇 대학생들이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을 통해 최초의 컴퓨터 간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컴퓨터를 연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혁명적이었고 이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인터넷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탄생하자마자 일부 사람들은 이를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최초의 전자상거래 거래 중 하나는 1970년대 MIT와 스탠포드 학생들 간에 이루어진 마약 거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법망을 피하려는 데이터 헤이븐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작은 국가들의 느슨한 법 체계를 이용해서 불법 데이터를 숨기는 시도였죠. 이 초기 사례들은 현대 다크웹처럼 치밀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감시망을 벗어나려는 이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 중반 혁명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토르입니다. 어니언 라우터라는 뜻의 이 기술은 사용자의 익명성을 극대화하는 특수 브라우저로 다크웹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토르는 세계 곳곳을 거치는 암호화된 통신 경로를 통해 이용자의 신원을 완벽하게 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르가 반정부 운동가나 범죄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토르는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르파가 이를 발전시켜 2002년에 대중에게 공개했고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정부가 다크웹 접근 도구에 자금을 대는 걸까요? 바로 정보 요원들의 익명성을 보호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하려는 전략 때문입니다. 다수 사용자 속에 숨어 있으면 정체를 파악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토르가 없어도 다크넷은 존재할 것입니다. 토르는 다크웹 접근에 쓰이는 여러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인터넷 브라우저가 여러 개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14년 게러스 오원 박사 연구에 따르면 다크웹 내 가장 흔한 사이트는 마약거래 시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기와 비트코인 관련 사이트가 많았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 사이트들은 돈 세탁의 온상이었습니다. 딥웹과 다크웹은 엄청난 규모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2001년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다크웹의 정보량은 7.5 페타바이트에 달했고 2년 만에 9만 1000 페타바이트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딥웹과 다크웹을 합하면 전체 인터넷의 96%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장 큰 딥웹 사이트 60개만 합쳐도 표면 웹 전체보다 40배나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검색하는 인터넷 정보는 전체 웹의 단 0.03%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크웹은 극악무도한 범죄의 온상입니다. 살인 청부부터 정교한 사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서마피아라는 사이트는 알바니아 출신 무시무시한 암살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사실은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암살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사이트 폐쇄를 촉구하는 허위 캠페인까지 벌였습니다. 다크웹에서는 AK-47 소총에서 로켓 발사기까지 사기 하기부터 위조 여건, 대학 성적 조작 해커 고용까지 모든 것이 거래가 됩니다. 돈 안 되는 신원 정보는 은행 계좌 비밀번호 한 개에 $160, 전체 신원은 $1200에 팔립니다. 또한 다크웹에는 검열에 완벽히 면역된 숨겨진 위키디피아도 존재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다크웹 사이트 중 하나는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2011년 로스 올브리히트가 드레드 파일러 로버츠라는 가명으로 시작한 이 마켓플레이스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불법 마약과 위조 문서를 거래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런 익명 시장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 올브리히트는 돈 세탁, 해킹, 마약 밀매 공모, 암살 의뢰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2015년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7만 개였는데 최고가 시절 가치가 2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올브리히트는 강력한 리버테리안 철학자였으며 실크로드가 세상에 궁극적 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사이트 규칙은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품만 금지하는 것이었고 정부의 권력에 맞서서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일부는 실크로드가 폭력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카르텔과 갱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현지 마약상과의 충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브리히트가 전부가 아니었으며 그의 프로그래밍 능력도 제한적이라 실크로드 운영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이후 여러 차례 재등장을 했고 수요가 있는 한 비슷한 시장은 계속해서 존재해 나갈 것입니다. 다크웹은 내부 고발자들에게도 중요한 무대입니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사는 익명 제보를 위한 양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크웹은 무작정 돌아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접근하며 따로 초대 없이는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크웹을 건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거나 웹캠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등 끔찍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다크웹을 범죄와 어둠의 소굴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감시를 피하고 자유를 지키려는 이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멈춰야 할 다크웹의 어두운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없습니다. 하지만 토르 개발진과 전문가들은 이 난제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가 온라인에 노출이 되고 정체가 끊임없이 추적되는 시대에 어쩌면 다크웹 같은 공간은 꼭 필요한 자유의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다크웹이 이 세상에 결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정보기관들이 몰래 시스템을 조작할 가능성이 우려가 되시나요? 이는 매우 흥미로운 논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다크웹의 미래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